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은 더 복잡하고 인간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심리적 현상을 통해 이러한 미스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현상이 어떻게 인질과 가해자 사이의 비논리적인 유대감을 형성시키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간의 근본적인 생존 본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이 현상은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생존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현상을 통해 우리는 인간 심리의 어두운 구석과 놀라운 적응력 사이의 경계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1973년 스톡홀름 은행 강도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인질 상황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 심리적 유대감이 어떻게 시간과 문화를 초월해 나타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스톡홀름 증후군의 심리적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인질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가해자에 대한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합니다. 이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스톡홀름 증후군의 심리적 복잡성을 더욱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실제 사례로는 1974년 패티 허스트 사건. 패티 허스트는 미국의 신문 출판 재벌 가문의 상속녀로 1974년에 시민자유군 SLA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납치 후 몇 달이 지나 허스트는 자신을 납치한 조직의 이념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은행 강도에 가담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톡홀름 증후군의 대표적인 예로 자주 인용되며, 허스트가 진정으로 가해자들의 이념에 동조했는지 아니면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1972년 뮌헨 올림픽 인질 사건.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검은 9월이 이스라엘 올림픽 대표단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질 중 일부가 가해자와 의외의 대화나 협력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존 본능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1980년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 1979년 말부터 1981년 초까지 이란 혁명의 일환으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인질 중 일부는 이란 혁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들의 사정을 듣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복잡한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질과 가해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스톡홀름 증후군이 단순한 심리적 반응을 넘어서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양한 생존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각 사례는 스톡홀름 증후군의 복잡성과 다양한 양상을 알아보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단지 인질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를 넘어섭니다. 이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신뢰, 권력,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연결을 찾으려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연결이 우리의 가치와 도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스톡홀름 증후군을 통해 우리는 인간 심리의 미묘함과 복잡성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하려 하는지, 그리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에 대한 오늘의 탐구를 통해 우리는 인간 심리의 깊은 이해와 함께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미스터리가 결국 우리 자신의 이해를 넓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많은 비밀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